예,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와 거시경영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1주차입니다. 아마 저희가 강의가 15주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이번 학기 말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주변에서 많은 우리 학생들 연락 오기도 하고 한두 명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는데 한국경제와 거시경영 강의를 같이 듣던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다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들 보고 싶었는데 또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기 말쯤에서 아마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학생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신입생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 자체라든지, 또 사실은 대학원 수업이 대학원 학위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 간의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학교가 석박사 과정에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가 아마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도 학기 말쯤에 학교 전체는 힘들지만 아마도 인터넷으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아마 온라인으로 원우회가 주도돼서 아마 할 텐데, 랩별로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로 아니면 학과별로 소모임을 조금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아마 좀 변화 추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아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라든지 또는 거시 경영을 공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과목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 경제 전반에 관한 이해를 또 높이고, 또 이게 어떻게 기업의 경영, 특히 거시 경영과 연결이 되느냐에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인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개별 변수들은 또 기업 경영이라든지 또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봅니다. 가령 금리를 한번 생각합시다. 금리가 만약에 높다면 또는 금리가 낮다면 이라고 했을 때 금리가 높으면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나요? 아니면은 금리가 낮으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까요? 하는 부분들. 또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나요? 금리가 또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나요? 그래서 금리라는 한 변수만 하더라도 이게 기업의 경제 활동에는 이게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또 기업의 경제 활동에 안 좋은 신호인지 이렇게. 그래서 금리가 변하면은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어떨까라는 이런 의문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리가 그래서 선행 변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후행 변수도 있어요.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인데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일반적인 법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좀 낮아지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영향이 없거나 금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금리가 높아지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거꾸로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제를 약간 조금 좀 컴다운 시킨다 그럴까요? 약간 좀 너무 과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있는 경쟁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제로 금리에 도달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에 지금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금리 또는 제로 금리에 좀 육박해 있죠. 그러면 금리라는 변수 자체가
경제에 또는 기업의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은 기업의 그 경제 활동에 또 기업 활동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런 거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금리라는 게 변했을 때 경제가 기업 경영활동 지수가 또는 금리가 변했을 때의 부동산 가격 변화가 또 부동산 지수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와 관련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유가로 생각해 봅시다.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름이 거의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한 수십 년간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것은 유가만 낮아진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유가가 낮아져야 개인들의 경제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된다라는 전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유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30달러 수준. 또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6월 말 청산 예정인 선물의 가격이죠. 기름이 인도하는 가격들인데 마이너스 37이면은 돈을 받고 기름을 사는 거거든요. 기름을 만약에 샀을 경우에는 거기다 돈을 얹어주는 거예요. 구조상으로는. 어쨌든 이런 정도의 가격이 나왔던 적도 있는데 하여튼 한 3, 4주 전에 어쨌든 가격이 나온 거는 선물 가격이 브렌트유, 텍사스유 등등 몇 가지 선물의 인도 가격이 마이너스 37 정도까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유가의 가격이 20달러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유가와 사실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또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조금 더 포커싱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거시 경제 전반에 걸쳐 가지고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위주로 많이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테마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대학원에 들어와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서 여러분이 연구를 좀 하는 테마를 찾는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단에 내려와서 예를 들면 유가와 기업 경영활동 관계라든지 최근에 보면은 유가라고 이제 잠깐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은 기름값이 낮아지면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면은 기름값이 낮아지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동안 사회가 되게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기름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단순한 1차 사용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라는 원유를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어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5대 강국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유를 가져와서 그냥 고유의 원유를 가져와서 다시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제를 한 기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이 나오겠죠. 기름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종류가 나오는 항공유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이 나오고 우리가 흔히 쓰는 휘발유, 경유부 같은 거 여러 가지 종류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기름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제품이 또 나와요.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원유를 도입해오는 이 비율의 산업보다는 이 가격의 변동보다는 실제로 석유화학 제품의 또 석유화학 산업 분야의 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름값은 낮아져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단가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원가가 낮아졌죠. 그러면은 석유화학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마진을,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 무역이 위축이 되고 또 정체가 되다 보니까 만들어진 원유를 가지고 와서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석유화학 제품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적게는 50%, 많게는 90%까지 축소가 되고 있어요.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한국 경제 전반이 좋아지고 한국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수출액도 막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수출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대규모 이익들이 생길 걸로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름값이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기름값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상쇄하고도 더 이상의 마이너스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로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1차 산업, 2차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을 가지고 또다시 만드는 여러 가지 여타 제품들이 많아지고 그뿐만 아니라 또 석유화학 기반을 해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업도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들 있잖아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주로 옛날에 유공들이죠. 이런 업체들이라든지 상당히 뭐 여러 관련 석유화학 주로 정유사들이죠.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는 그동안에 매년 적게는 1조 많게는 2, 3조의 수조 원대의 이익을 누려왔던 회사들입니다. 최근에는 한 6개월 사이에 다시 조 단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름값과 한국 경제, 기름값과 개별 기업의 성과를 따졌을 때 상당히 많은 산업군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고 오히려 부진의 늪을 헤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들 중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라든지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 금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수요거든요. 돈에 관한 수요가 또 돈에 관한 가격이거든. 돈을 빌려갈 때 가격을 만약에 뭐 1.5%다. 그러면 네가 돈을 빌려갈 때 1년 동안 1.5%의 이자만 지급하면 돼. 그래요. 그럼 0.7하면은 그보다 가격이 반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억을 빌려서 1억 5천의 이자를 내야 되니 지금은 100억을 빌려서 7,500만 원 이자만 내면 돼요. 그럼 훨씬 더 싸졌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져다가 활용을 한다면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누리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했더니 보니 거꾸로예요. 돈을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고 가져가더라도 쓸 데가 없어요. 금리는 옛날보다 금리가 한때는 7%, 8%, 20%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기업에서 대출할 때 보통 2점 몇 프로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75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다 약간의 플러스를 한다면 1.5, 2%, 뭐 2.5% 실제로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한때는 7%, 8% 했었는데 한때는 4%였다가 지금 3% 후반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금리가 좋다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건 2.5%, 2.4%, 웬만한 그 부동산 같은 건 2.8%에서 3.2%로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굉장히 활성화를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금리는 낮아졌는데 오히려 부동산 경기 자체는 오히려 위축이 되고 있고 기업의 경제 활동도 오히려 위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와 만약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본다고 했을 때 금리라는 것이 과연 기업의 수익성과 연관관계가 있느냐. 또 거꾸로 이게 유가도 마찬가지. 이게 선행지수냐 후행지수냐. 금리 때문에 기업의 성과가 많이 났느냐. 금리 때문에 기업의 성과가 줄어드느냐. 금리를 하나의 원인 요소로 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아니라 보니까 금리가 원인 요소가 아니라 얘는 그냥 결과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낮출 수밖에 없고 또 낮출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제로, 그냥 공짜로 빌려가라.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벌금식으로 돈을 물리겠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네가 오히려 돈을 내고 비용을 내고 은행에 맡겨라. 무슨 얘기예요? 가능하면 돈을 가져가다 활용을 하라는 얘기거든. 일본 같은 데도. 그래서 금리와 기업의 성과라고 따졌을 때 연구 논문을 만약에 여러분이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인 추이라든지 한국은 어떻더라, 외국은 어떻더라 비교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 자체를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이익이 훨씬 더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로 시장이 훨씬 더 위축되면은 유가 떨어지는 것을 상쇄하고도 더 많은 손해를 보지만 만약에 석유화학 산업이 크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 유가가 낮아지면은 제품이라든지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싼 자체가 혜택을 보니까
어떤 나라는 오히려 유가가 낮아지면 그냥 단순히 이익만 보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가와 기업의 성과 같은 경우도 나라별로 다를 수도 있고 산업별로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유가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러면은 원래는 유가가 낮아지면은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딜까요? 유가가 낮았을 때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유통업체들이에요. 기름을 사다가 왔다 갔다 뭐 트럭을 이용하면서 운송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름값이 70달러일 때와 기름값이 20달러일 때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기름값이 줄어드니까. 운송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비용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거하고 운송하는 비용이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기름값이 뚝 떨어지면은 원가가 뚝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마진을 남길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기름을 많이 또 쓰는 업체가 어디냐면 항공업체예요. 항공업체. 비행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서울에서 LA까지 갔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하고 기름값이에요. 지금 항공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기름값이 뚝 떨어졌어요. 무지 싼 거죠. 근데 항공업체가 막대한 수천억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어디서 손실을 보고 있느냐? 기름값은 오히려 떨어진 건 전 혜택을 못 봐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름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져봤자 기름값이 떨어진 효과를 항공업체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 대신 항공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은 비행기를 지금 3개월째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거의 다 지급을 하는 거죠. 거의 100%. 지금 사람들을 돌려가면서 무급휴직을 돌아가면서 휴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커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금리와 어떤 기업의 성과 또는 뭐 유가와 기업의 성과 이런 걸 관련된 연구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연구할 테마를 조금 더 좁혀보면은 상당히 많은 테마들이 있어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 나라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같은 경우 뭐 석유를 판다든지 뭐 나무를 판다든지 지하 자원을 판다든지 뭐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에 판매하는 그런 특히나 이제 제품 우리나라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최근에 가면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같은 데 보면은 진단 키트를 판다든지 뭐 이렇게 수출에 굉장히 의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액이라든지 수출 수익 같은 것도 여러분 살펴보면은 수출 규모나 또 수출이 단순히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출과 수입액을 또 차이를 살펴보면은 무역 수지가 나와요. 네. 그럼 무역 수지와 무역 수지는 단순히 무역 수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역 수지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한국의 기업들의 성과가 높아질까요?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 한국의 지난 수출이 많아지는 그 수출의 증가 비율을 따져보면서 수출의 증가 비율과 대기업의 성장률을 따져봐도 돼요. 수출이 지난 한 30년간 증가되는 추이와 그 추이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매출액의 추이라든지 이익률의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 방법도 있고요. 또는 뭐냐면은 지난 30년간의 수출액의 추이와 아니면 지난 10년간의 수출액의 추이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를 살펴보는 연구 논문을 살펴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면은 통계청의 자료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신문 같은 데서 간단하게 발표하는 자료도 있지만 통계청마다 매 발표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수출액, 수입액뿐만 아니라 개업, 창업 비율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자 등록을 폐쇄한 거라든지 법인 설립이라든지 법인 폐업이라든지 부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통계 자료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출액 같은 경우도 수출액이 계속 나와요. 수출 관련돼서 수출 수지 같은 것도 계속 해마다 나오거든요.
이런 수지와 벤처 기업의 성장률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수지와 기업의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지표들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리라든지 유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액과 수입액 이 추이를 살펴보는 것과 이거와 맞추어 가지고 또 다른 걸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이거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벤처기업의 성과율 또는 벤처기업의 매출액 추이, 심지어는 이제 업종을 좀 나누어도 돼요. 우리나라 추이와 문화산업의 성장률 같은 거 살펴봐도 되고, 심지어는 이거와 바이오기업의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미미했거든요. 최근에는 바이오기업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넘어서는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액이나 거시경제적인 이런 추이와 중소벤처기업, 기술기업의 추이들 또는 혁신기업의 추이들 이런 걸 살펴보는 그런 연구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예측을 하기는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그동안의 자유무역주의를 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를 할 수 있고 자유무역주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신자유무역주의의 이런 형태의 세계적인 흐름이 계속될 것이냐에 관한 연구도, 계속될 것이냐에 관한 논의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유무역 추이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될 것 같으세요? 다르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후에는 굉장히 다른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몇 가지 무슨 현상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의 모든 제품을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인데, 화웨이라는 중국 업체들은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조치까지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는 삼성 같으면은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에도 물건을 팔고 반도체를 팔고 삼성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도 팔고 있는데, 만약 이런 금지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 삼성이 애플에도 팔고 미국 업체도 팔고 중국 업체도 팔았는데, 만약에 중국 업체에도 파는 경우에는 미국 업체에다 파는 걸 갖다가 보복 금지를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여러 업체에다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자유적으로 무역하는 이런 시대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무역 정책이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각국의 정책들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잠시 이후에 제가 좀 쉬었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가 그동안 됐습니다만 아직도 일단락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최저임금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최저임금이 상승을 시키는 이런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